또나가 이제 거의 2년 반째 접어들고, 맞지? 그게 한 이제 3년째 되어 가는 것 같아요. 3년째. 이 말은 뭐냐 하면 3년 동안 이제 여러분들을 못 만났다는 얘기잖아. 요즘에는 조금 이제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좀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서로 만나서 얼굴을 이제 마주하면서 이런 좀 철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서로 듣고 이제 대면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편한 걸 떠나서 그 방법이 맞죠.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것보다 서로 만나서 의견도 묻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고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할 때가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잘 와닿는 것 같아요. 뭐 특히 여러분들한테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3년 동안 못했으니까 이제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슬슬 이제.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미드 코로나 가고 적어도 다음 학기부터는 아마도 이제 전면 대면 수업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그래야도 되고 그래야도 되고 그래서 한편은 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아쉬운 점은 이 3년 동안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를 이제 한 번도 이제 못 만나고 졸업하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점은 좀 아쉬워요. 어쨌든 만약에 지금 4학년 중 학생들은 이제 졸업할 텐데 졸업하는 동안 저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저도 그 학생들을 보지 못했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기는 하죠. 하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제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도 어쨌든 이번 학기는 역시 영상 수업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우리 기말 시험 칠 때는 볼 수 있겠죠. 그때 인사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조금 답답하더라도 저도 열심히 영상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금만 참고 그렇게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기말 시험 뭐 칠 때는 그래도 인사도 하고 이야기하고 뭐 그럽시다. 그럽시다. 뭐 어떡하겠노. 이 코로나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저는 모든 사람이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어떡하겠노. 그래도 힘을 내야죠. 자, 이제 우리 몇 번 안 남았어요. 맞죠? 14주차까지 우리 수업을 하고 15주차 혹은 15주차 이후에 이제 시험을 치니까요. 맞죠? 15주차 때 보강을 하고 뭐 그 다음 주에 뭐 시험을 치든가 어쨌든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았어요. 학교에서 뭐 그 공문이 나와야지 저도 정확하게 날짜를 정하거든요. 만약에 날짜를 정하면 제가 그 우리 홈페이지에 정확하게 기재할 테니까 뭐 아직 그건 걱정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그러면 오늘 12주, 13주, 14주 뭐 이쯤 되면 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맞죠? 그리고 뭐 14주 차는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 자세하게 배우는 시간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요 2주밖에 이제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자고요. 조금만 더. 오늘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정리를 해왔어.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해하기 편하도록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자, 흔히 우리 지금 이제 중세를 넘어서 근대 철학하잖아요. 근대 철학 했잖아요. 자, 흔히 17세기부터 한 19세기 말까지를 근대로 잡아요. 근대. 당연히 근대 앞에는 누굽니까? 중세겠죠. 중세. 그래서 중세에서 하는 철학은 중세 철학이라고 그러고 근대에서 하는 철학은 근대 철학이라고 합니다. 맞죠? 근데 근대 철학도 자세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세 분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크게는. 자, 우선은 첫 번째는 17세기 딱 시작하자마자 철학자들이 등장하게 근대 철학자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데카르트 배웠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자, 흔히 대륙 합리론자들이 등장합니다. 대륙 합리론자.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대륙은 뭐냐면 유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럽. 그리고 합리는 뭐냐면 이성적으로 이치 맞다. 딱딱딱 맞다. 1 다음에는 2고 1 더하기 2는 3이다. 뭐 이렇게 합리적으로 딱딱딱 인간 이성에 대해서 인간 이성이라는 건 합리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한마디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흔히 대륙 합리론자라고 합니다. 유럽에 그렇게 인간 이성의 체계성을 믿는 사람들을 대륙 합리론, 그 사람들이 하는 이론을 대륙 합리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대륙 합리론자라고 그래요.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죠. 데카르트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요 대륙 합리론자 대표적으로 데카르트 있어요. 자, 요거는 뭐 몰라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외울 필요 없습니다. 데카르트 다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가서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항구리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게 스피노자 말이거든. 자, 데카르트 다음에 스피노자가 나오고 스피노자 다음에 라이프니츠가 나와요. 라이프니츠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죠. 중세하면서. 어쨌든 요 세 철학자가 대륙 합리론자들 대표적인 세 사람이에요.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데카르트를 공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어쨌든 지금 시대를 좀 구분해주고 있어요. 인물별로. 자, 오늘 할 대륙 합리론자. 라이프니츠를 조금 밑으로 내려올게. 라이프니츠. 자, 흔히 이걸 아버지 세대라고 그래요. 아버지 세대들. 자, 그러면 아버지 세대들이 있으면 아들, 딸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후속 세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대륙 합리론자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영국 경험론자들이 나옵니다. 영국 경험론자. 쉽게 생각하세요. 자, 뭐냐 하면 유럽의 합리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합리는 뭡니까? 인간 이생이 완벽한 체계성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영국 경험론은 뭐냐? 당연히 영국 중심이겠죠. 아까 유럽의 철학자들이잖아. 그러면 이건 영국 경험론자는 영국의 철학자들인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들. 그리고 이 영국의 철학자들이 뭘 강조하느냐 하면 합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강조해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이 아버지 세대들은 인간 정신이 이렇게 있으면 인간 정신 안에 완벽한 체계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본유관념 하나 했었잖아. 본유관념. 인간의 머릿속에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예요. 맞죠? 이 생각하는 존재, 이 정신 안에는 확실한 거 세 개가 있다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데카르트에 따르면 자아 있고 또 물체 있고 신 있고 맞죠? 요거 세 개가 우리 정신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야. 한마디로 체계를 갖춰갖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 경험론자들은 이 머릿속에 뭔가 자아라든가 물체라든가 신이라는 생각의 대상이 들어있다.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영국 경험론자는 인간의 정신이 있죠.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봤어요. 한마디로 백지로 봤어요. 백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아, 물체, 신이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다. 아버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영국 경험론자들은 아들 세대들은 아들, 딸 세대들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자아라든가 물체라는 신이라는 게 머릿속에 어떻게 있냐는 거야.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에 백지 상태야. 백지 상태. 자, 영국의 철학자들이 경험을 강조한다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머릿속에 정보들을 채워넣어야 되잖아. 뭘로 채워넣습니까?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이 머릿속에 채워넣는 거예요. 만약에 자아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자아를 알게 된다. 물체라는 게 있다면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물체라는 정보를 새겨넣는다. 그리고 신이라는 생각이 우리 머리에 신이 있다면 우리는 머릿속에 이미 있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다. 한마디로 경험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입니다. 대표적인 영국의 철학자들이
경험을 강조를 해요. 자, 당연히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니츠 있는 것처럼 이 영국 경험론자들도 대표적인 철학자들 있겠죠. 철학사를 살펴보면 세 명을 들 수 있어요. 존 로크라는 사람이 왜 안 나올지 세는데, 자,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뭐 사람 이름 순서 뭐 외워서 뭐 하게 맞지. 자, 잠깐만 녹화가 잘 되고 있겠지. 로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영국 경험론자들의 데카르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데카르트가 나오고 스피노자, 라이프니츠가 나오잖아요. 영국 경험론자들, 영국의 그러니까 경험을 처음으로 중시한 철학자가 등장하는데 영국에서 그게 로크입니다. 로크. 자, 로크 다음에 누구 나오냐 하면 버클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버클리. 자, 그리고 마지막 후속 세대인 데이비드 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흉. 자, 우리가 배울 오늘 이제 대륙 합리론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데카르트를 공부했잖아요. 오늘은 영국 경험론자 중에 대표적으로 흉을 공부할 거예요. 흉을. 자, 그런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음 시간 미리 얘기하는 거지. 자, 다음에 누구 나오냐면 독일 관념론자들이 나옵니다. 관념론. 이거 뭔데? 뭐 한미론은 대충 이해할 것 같은데, 경험은 너무 쉬워죠. 우리 머릿속은 백지 상태다. 백지 상태다. 그래서 이 백지를 채우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백지를 채운다. 지금 이런 기본적인 사조예요. 근데 독일 관념론은 뭐냐 하면 관념을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관념이 뭐냐면 한마디로 생각이에요. 생각.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냐 하면 누구의 생각이냐 하면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또 의아해할 겁니다. 아니, 생각이라는 거 당연히 인간 거지. 굳이 뭐 인간의 생각? 그걸 강조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독일 관념론자들은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자, 요 세상이 있죠, 세상. 세상이 있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 세상도 모두 관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이 모두가 다 생각이라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관념론자입니다. 흔히 대륙합리론자든 경험론자든 정신이 따로 있고 그리고 물질적인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독일 관념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없다. 오로지 정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신. 여러분 이것도 정신이에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칠판이죠. 이것도 정신인 거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 이거는 다음 주 주제니까. 근데 이제 요 독일 관념론을 대표하는 철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자, 그게 다음 시간에 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칸트. 대표적인 독일 관념론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헤겔입니다. 헤겔. 요 사이에 뭐 또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겔이라는 사람은 독일 관념론의 끝판대장이에요. 말하자면 뭐냐 하면 했잖아요. 독일 관념론자들은 이 세상은 하나의 생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헤겔은 어디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이 세상은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이 생각으로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것도 생각입니다. 근데 이 생각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신이 창조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여기 있었는데 요걸 내가 바깥으로 끄집어낸 거야. 한마디로 이걸 내가 창조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인간이 창조한 겁니다. 생각으로.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해결에게서는 인간이 곧, 좀 거칠게 표현하면 인간이 곧 신입니다. 중세 맞죠? 신이 뭔데? 하면 신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성사가 인류가 점점 발전할수록 인간이 곧 신이다. 그리고 신이 있다면 인간이어야 된다. 이 주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엄청난 생각이죠. 자, 흔히 17세기에서 19세기 말까지를 근대 철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근대 철학도 구분이 되어 있어요. 17세기까지 대륙 합리론자, 그리고 18세기 이후부터는 영국 경원론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18세기 이후부터 19세기까지는 독일 강연론, 이렇게 철학이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그래프로. 자, 이건 어차피 다음 시간 하니까 제가 좀 줄이고. 자, 일단 대륙 합리론자. 자, 이것도 좀 지울게. 대륙 합리론자. 대합이 맞시다. 대합. 자, 대륙 합리론자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면 대충 이래요. 자, 제가 하나 설명해 볼게요. 하나. 자, 대륙 합리론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개가 있고, 이거 월드라는 뜻이야. 혹시 몰라서 세 개라고 할게요. 자, M은 마인드의 마인, 정신이죠, 정신. 자, 인간, 정신이라고 합시다. 요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내가 있고 나의 정신이 있고 내 바깥에 세상이 있잖아요. 맞죠? 자, 대륙 합리론자는 기본적으로 세계가 있고 인간 정신이 있다, 인간이 있다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럼 뭐냐? 이 세계는 완벽한 과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륙 합리론자예요. 완벽한 과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계는 과학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인간 정신, 우리 머리 있죠? 인간 정신 있죠? 이 인간 정신도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륙 합리론자들은. 했잖아. 자아, 물체, 신이라는概念 있잖아요. 이 물체가 바로 과학적인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지. 이미 물체에 관한 어떤 구조가 이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정신도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치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이 세상에서 과학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여러분 건물 세우고 비행기 만들고 컴퓨터 만들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과학적인 작업이잖아요. 맞죠? 자, 이 세상을 관찰합니다. 아, 중력이 있구나. 아, 자전하는구나. 공전하는구나.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과학을 해요. 맞죠? 이렇게 세상을 관찰하면서 과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세상 자체가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거를 관찰할 수 있는 우리 머리도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 아, 이게 중력이구나. 이게 자전이구나. 이게 공전이구나. 공전이구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계도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인간의 능력도 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대륙 합리론자입니다. 근데 우리 지난 시간에 데카르트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전히 한계가 보인다. 맞죠? 여전히 한계가 보인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이 과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대. 왜? 어째서 이 세계는 과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세상을 가보면 이 세상은 과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맞죠? 그러면 누군가는 이 세상을 과학적 구조로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그렇죠. 신이죠. 신이죠. 자, 인간의 정신도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일치가 되니까.
그러면 인간의 머릿속을 과학적 구조로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누굽니까? 그렇죠. 신이죠. 자, 그래서 대륙 학론자들은 신의 매개를 통해서 두 세계가 일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륙 학론자. 중세를 넘어와서 이제 과학적인 구조를 인간이 갖게 되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신이 요청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인간은 과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 정신도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일치하니까 인간이 이 세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이 세계는 과학적으로 누가 만들었을까? 인간의 정신 구조를 과학적으로 누가 만들어줬을까?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일치시켜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계와 인간을 매개하는 건 뭡니까? 바로 신인 거죠. 이게 대륙 합리론의 기본적인 그래프예요. 그래프가 아니고 뭐지 이거? 구조예요, 구조. 자, 그렇다면 요 아들 세대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 영국 경험론자들은 대륙 합리론자들 뭐 이런 거 어쨌든 마음에 든다. 어쨌든 과학을 한번 이 세상을 과학으로 신이 아니라 과학으로 설명하려는 그 노력 꼭 인정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중세 때는 이 세상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과학적으로만 설명한 거예요. 아니죠. 신을 통해서 설명을 한 거야. 맞죠? 이 꽃 왜 폈을까요? 신이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주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이런 식으로 맞지? 어쨌든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신을 넣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됐죠. 근데 이제 근대에 넘어오면서 이 세계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영국 경험론자들은 요거 인정한다는 거야. 요거 인정.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느냐? 요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신이. 여전히 신이네. 이것들 여전히 중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네. 요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영국 경험론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프까지 그려주는 거는 여러분도 한번 그려보라는 거지. 영국 경험론. 자, 영국 경험론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똑같습니다. W 자, 영국 경험론자는 요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요 구조로. 자, 뭐냐 하면 자 봅시다. 하나하나 설명해 볼게요. 똑같죠? 세계가 있고 인간 정신이 있다. 인간 정신이 있다. 경험론자들도 요거를 인정해요. 뭐냐 하면 이 세계는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요거 인정합니다. 이 세계는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다만 우리가 인간이 과학을 하는 이유는 여기처럼 이미 우리 머릿속에 과학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 이 세계 자체가 과학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쌓는 거예요. 정보를. 자, 인간의 머릿속에는 과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기 백지라고 되어 있죠. 말 그대로 인간 정신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잖아요. 수많은 경험들. 그래서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정보들을 모읍니다. 정보들을. 이렇게 모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과학을 한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가지고 과학을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 세계는 과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저런 관찰, 실험을 통해서 정보들을 얻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요. 정보를.
그리고 이 정보를 가지고 막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간은 과학을 한다는 거야. 과학을. 근데 어차피 여기도 과학을 하고 여기도 과학을 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대륙 이론자들은 이미 완벽한 과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과학이라는 거 완벽한 이론이에요. 완벽한 학문이에요. 특히 이 사람들이 완벽한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 하면 수학, 기호학, 논리학 이런 것들 있죠. 수학, 기호학, 논리학 이런 것들은 완벽한 학문입니다. 왜 완벽한 학문이냐? 이미 이 완벽한 과학적 체계가 우리 머릿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뭐 이거 상관논법이라 그러죠. 이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까? 아니죠. 경험 없이도 우리는 이 정도의 기호 논리학 정도는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이미 우리 머릿속에 이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과학 중에서도 수학이나 기호학, 논리학 이런 것들이 참된 학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런 학문들이 많이 발전을 해요. 근데 여기 봅시다. 이 사람들은 수학이나 기호학, 논리학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학문이라고 봤어요. 중요하긴 하지만 저거는 경험을 통하지 않고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는 그냥 언어학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맞잖아요. A는 B다, B는 C다. 뭐 그래서 A는 C다. 이거 다 언어잖아요. 기호잖아요. 기호. 이거 언어에 불과한 거예요. 이거를 과학이라 하면 안 되지. 이거예요. 진짜 과학은 뭐냐 하면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수업해갖고 이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 뽑고 다시 실험하고 이런 걸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18세기 영국 경험론자들이 등장하면서 어떤 과학이 발전하느냐? 생물학, 물리학,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생물학, 물리학, 어쨌든 실증과학. 실증과학이 뭐냐면 한마디로 정보들을 수합해서 합리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뭐 실증과학 중에 대표적인 예가 그거잖아요. 날씨잖아요. 날씨. 10년 동안 11월 며칠 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데이터를 쫙 뽑아봅니다. 맞죠? 뭐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예를 들면 11월 11일 여러분 빼빼로 됐나? 빼빼로 받았습니까? 난 못 받았어. 화가 나. 농담. 자, 11월 11일 날 지금까지 100년 동안 11월 11일 날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예를 들면 대구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를 조사합니다. 100년 동안 11월 10일 날 그럼 100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온다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정보를 딱 수업해요. 딱 수업하고 한 80% 정도는 비가 안 왔네. 그리고 20%는 비가 온 날이 있는 거예요. 그럼 확률상 이번 해에 11월 11일 날 비가 올 확률은 몇 %입니까? 그렇죠. 비가 안 올 확률은 80%죠. 그래서 일기예보에서 내일은 비가 안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뭐냐면 내일 당연히 비가 안 와.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비가 안 올 확률이 몇 %입니다. 그러니 되도록이면 우산을 챙기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자, 한마디로 영국 경험자는 바로 이 데이터 싸움인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참된 과학이라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쫙 수집해갖고 몇 퍼센트 맞다, 몇 퍼센트 안 맞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 싸움, 실전 과학이라는 게 데이터 싸움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국 경험 요 18세기 이후에는 실전 과학이 유행을 하는 거예요. 실전 과학. 한마디로 정보를 수업해갖고 요 정보에 맞게 보니까 90%는 A네. 지금까지 정보를 보니까 10%는 B고 그렇다면 A의 확률이 높구나. 한마디로 뭡니까? 요 대륙 학리론자에게 과학이라는 뭡니까?
이제 지워도 되겠지. 자, 이 대륙 합리론자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뭐냐면 필연적인 학문이에요. 필연적. 그 뭐지? 뭐 타노스가 그러잖아. 나는 필연적인 존재다.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학문이에요. 무조건 정확해야 돼. 1-1은 무조건 2가 나와야 되고 삼각형의 세각의 합은 180도 딱 떨어져야 돼요. 자, 그런데 영국 경험론자들이 생각하는 과학은 뭐냐 하면 개연적이어야 돼요. 개연적이다 이런 말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런 거죠. 100% 맞다가 아니에요. 개연적이라는 말은 90% 맞다. 뭐 80% 맞다. 대부분은 맞다. 이럴 때 개연적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완벽한 건 아닌데 대부분 그래. 결과값이 대부분 A로 나와. A냐 B냐 했을 때 완벽하게 A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보를 수업해보니까 대충 90%는 A가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보편적이고 필연적이다 하지 않고 개연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경험론자들에게 과학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개연적인 학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짜 학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 무조건 완벽하고 이런 거 아니다.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뭔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 이 개연적인 어떤 과학적인 과정이 바로 참된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관찰하고 실험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관찰한다. 보는 거잖아요. 실험한다. 어쨌든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보고 뭐 하는 거죠. 경험한다. 이 모든 게 경험이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과학조차도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요게 핵심입니다. 요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하죠. 대륙 합리론자는 인간 정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 정신은 완벽한 체계성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근데 영국 경험론자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 머릿속은 태어날 때 백지 상태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정보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정보를 집어넣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경험이 필요한 거죠. 경험해보고, 관찰해서 실험해보고, 그렇게 정리하고, 경험하고, 요걸 중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경험자들 중에 했죠. 경험 로프 있었고 버클리 있었고 데이비드 흉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누굴 공부할 거냐면 데이비드 흉이라는 철학자를 공부할 겁니다. 사실상 영국 경험론의 대표적인 철학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뭘 배울 거냐 하면 바로 도덕입니다. 도덕. 여러분 뜬금없죠? 갑자기 잠깐만 중세는 심했다가 초기 대륙학문자는 화학했다가 갑자기 도덕?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륙학문론자들은 사실상 도덕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도덕에는 관심이 없었어. 이 사람들이 도덕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대륙학문론자들이 그 사람들은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은 완벽한 과학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도덕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요. 도덕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간이 왜 슬프고 기뻐하느냐. 그리고 인간은 왜 남들을 돕느냐. 왜 내 나쁜 짓을 하느냐. 이걸 설명하잖아요. 대륙 합리론자는 요거를 하나의 수학처럼 설명해버려요. 수학처럼. 혹은 기호학처럼. 혹은 논리학처럼 설명해요. 예를 들면
뭐 인간 정신은 A다. 이거 세 번도 왜 안 나와? 마치 그 수학하듯이 인간은 이렇게 어떤 뭐 법칙이 있다. 이런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건 요거랑 똑같다. 근데 요거랑 똑같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말 그대로 기호학이나 수학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이 선한 일을 한다는 거 무슨 뇌 분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저렇게 이루어지고 뭐 뇌구조를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로학개론자들에게 도덕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냐면 이 세계는 완벽한 과학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과학적 구조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이 세계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라든가 도덕 혹은 정의 이런 것도 당연히 이런 과학적인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로학개론자들에게 사실상 중요한 건 도덕이 아니죠. 도덕도 과학처럼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면 그 과학의 구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의 구조를 설명하자. 사실은 인간의 정신에만 사실은 조금 강조를 하는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경험론자들은 경험을 중시한다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몸으로 부딪히고 경험하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자,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한? 그렇죠. 사회 정의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법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경험을 하는데 뭔가를 경험을 하는데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 질서가 사회 규칙, 도덕, 뭐 정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험론자들에게는 경험이 중요하니까 이 경험을 통해서 얻는 이 사회 구조, 도덕, 법 이런 게 중요했던 거예요. 아버지 세대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인간 정신만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거 다 나와. 이거예요. 근데 아들 세대들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지 혹은 어떤 행동들이 나쁜 행동인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데이터도 뽑고 관찰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 세대는 그냥 다 설명할 수 있대. 우리 인간 정신만 분석하면. 근데 경험론자는 어떻습니까? 인간 정신을 분석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백지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도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있다면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도덕적인 생각은 어떻게 얻었겠습니까? 그렇죠. 경험을 통해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도덕적인 것, 사회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얻었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도덕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세대는 중요하잖아. 이거 다 머릿속에 있는 거야.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아들 세대들은 아닌 거죠. 아니, 지금 우리 머릿속에 도덕이라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도 경험을 통해서 얻었을 것이다. 그럼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도덕적인 우리 생각이 머릿속에 있는지 그걸 관찰해야 되는데 아버지 세대 무조건 과학적으로 다 설명할 수 있다.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경험론자들, 특히 휴먼은 도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경험을 통한 도덕. 자, 그럼 오늘 이 도덕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조금 제가 정리한다고 좀 고생 좀 했어요. 어쨌든 흉이라는 철학자도 방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특히 이제 도덕에 관해서 이거를 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지 해서 가져온 게 이제 요 평가예요. 요 자료예요. 내가 싹 정리해놨어.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자고요. 어쨌든 오늘 주제는 도덕이다.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도덕이 뭐예요? 아마 이 말은 들어봤을 겁니다. 맞죠? 들어봤겠죠? 여러분 도덕이 뭡니까?
도덕. 잠깐만. 아는 단어인데 갑자기 말해보라 하니까 잘 모르겠네. 맞죠? 어쨌든 우리 힘 얘기하잖아요. 누가 이제 착한 일을 했어. 그럼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아, 참, 저 사람은 도덕적이네, 얘기해요. 물론 이런 말 잘 안 하지, 이상적으로는. 근데 우리, 그러니까 뭐,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 어떤 사람이 착한 일 하면 어때요? 도덕적이네, 그래요. 나쁜 일 하면, 비도덕적이야, 그래요. 맞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자, 한마디로, 도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착한 일 하는 거예요. 착한 일. 맞죠? 착한 일 하면 와, 저니 참 도덕적이네 얘기해요. 맞죠? 말 그대로 착한 일 하는 게 도덕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기부라든가 혹은 양보하는 거. 맞죠? 그리고 뭐 어떤 꼬마 아이가 이제 뭐 우리 크리스마스 날 왜 이렇게 뭐죠? 헌금? 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헌금 앞에 동전을 딱 넣어요. 아유,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지. 착한 일 맞죠? 길 가다가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맞죠? 착한 일이에요. 맞죠? 그러면 비도덕적인 건 뭡니까? 그렇죠.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 맞죠? 예를 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자, 누군가가 아무 이유 없이 혹은 나보다 힘이 약하다고 해서 때립니다. 맞죠? 우리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자기 힘 좀 있다고 혹은 내가 돈이 많아서 나한테 뭐 갑이 있잖아. 그럼 을한테 일좀 똑바로 하네 막 때려요. 그 예전에 그 재벌 그 기억나죠? 재벌이 뭐 이렇게 그 사원이 아니라 뭐 하여튼 노동자를 뭐 때리고 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때려도 됩니까? 안 돼요. 자, 근데 누군가 때리고 있어. 우리 그걸 보는 순간 뭐라고 생각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해요. 맞죠? 또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자, 오늘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고기 반찬 안 내놓고 진짜 뭐 풀반찬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들이 뭐 혹은 자식이 딱 보더니 먹기 싫어서 밥상을 딱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고기 반찬이 없어? 그래서 밥상을 넣는다. 물론 이런 일은 없어. 근데 내가 예를 드는 거야. 자, 밥상을 없는다. 없는다. 자, 누군가가 이제 우리가 지켜보는데 누가 나 고기 반찬 먹고 싶어 밥상을 엎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와, 힘이 넘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나쁜 놈 이러죠. 한마디로 보니까 비도덕적이라 생각해요. 맞죠? 자, 도덕적인 거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착한 일 보면 와 착하다 칭찬해요. 맞죠? 나쁜 일 보면 어떻습니까? 싫어. 나쁜 놈 비난을 합니다. 자, 흉이 봤을 때 도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심플한 거야, 심플한 거. 착한 일 하는 거 도덕적이다. 나쁜 일 하는 거 비도덕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보면 아유 착하다, 도덕적이다 그래요. 어떤 행동을 보면 싫어, 저 나쁜 사람,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도대체 인간한테는 어떤 능력이 있길래 착한 일을 보면 칭찬을 하고 나쁜 일을 보면 싫어, 극혐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맞죠? 인간은 대부분 아들이 혹은 뭐 딸이 엄마 그 고기 반찬 안 해줘도 밥상을 없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아이, 비도덕적이 이렇게 얘기해요. 맞죠? 근데 어떤 꼬마가 탁 가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지구를 살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면서 나쁜 아이, 비도덕적인 아이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유 착하다 그래요. 자,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착하고 나쁜 걸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착하고 나쁜 일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능력이 뭘까? 그 능력이. 자,
대부분은 착하고 나쁜 이를 구분할 줄 안다고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저 웬만하면 다 구분하잖아요.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인간은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느냐? 바로 도덕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감.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거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도덕감에는 뭐냐면 도덕감정이에요. 도덕감정. 도덕감정. 우리는 딱 보는 순간 마음에서 저건 착한 거, 나쁜 거, 요걸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착한 행동을 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흐뭇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쁜 일을 했어. 필요를 저지르고 있어. 그럼 마음이 어때요? 따뜻합니까? 아니에요. 뭔가 막 쓰려요. 마음이. 저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만약에 센서처럼 우리 마음은 착한 일을 봤었을 때 흐뭇해지고 나쁜 일을 봤을 때 막 씁쓸해지고 막 고통스러워져요. 요게 착한 일을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나쁜 일을 보면 속이 쓰린 요 마음 상태를 바로 도덕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종의 센서죠, 센서. 도덕이라는 감정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센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착한 일을 보면 따뜻해지고 나쁜 일을 보면 뭐라 그러죠? 쓰려지는 거죠. 쉽게 해서 도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데? 표현을 이렇게 그거 말이야. 도덕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도덕감. 근데 여러분 이 도덕감이라는 게 여러분 혹시 아마 요 얘기는 아마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성선설. 요 말 들어봤습니까? 성선설. 성은 본성 할 때 그 성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하다.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도덕감이 인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착한 존재, 인간 본성 자체가 착하다. 자, 요게 성선설인데 성선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감이라는 거. 예를 들면 만약에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한 존재다라고 합시다. 자, 만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하다라고 한다면 인간 본성 자체가 선하다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착해야 돼요. 맞죠?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야. 요게 이제 성선설이란 말이거든. 그러면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야 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착한 겁니다. 그럼 굳이 나쁜 일을 안 해요. 맞죠?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나쁜 일도 하죠. 모순점이 있죠. 성선설에는 모든 사람은 선한 존재입니다. 이 말은 그럼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겠네? 그럼 이 세상에는 악이 없겠네? 나쁜 일 하는 사람 없겠네? 근데 이 세상에 악이 많죠. 맞죠?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도덕적 기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잖아요. 인간이 착한 존재라면 원래부터 인간은 선한 존재라면 모두가 다 착하게 살 것이며 그리고 뭐가 착한 일인지 이미 그 기준이 내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이미 기준 자체가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도 딱 들어있는 거죠. 자, 요거 누가 떠오릅니까? 그렇죠. 아버지 세대들 대륙 확리론자들이 떠오르죠. 인간의 머릿속에 이미 다 있어. 인간의 머릿속에 다 있어. 그러니까 흉이 봤을 때 성선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원래 착한 존재다. 착한 존재면 도덕적 기준 머릿속에 있다? 어디 있는데? 그게 뭔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맞아.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되겠네? 말도 안 돼. 지금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면 법이라든가 질서 필요 있습니까? 왜 이런 거잖아.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쩌면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면 법 없이도 살아요. 근데 우리는 법, 사회 질서, 규칙이 필요해요. 왜냐? 우리는 나쁜 일도 하니까. 그러니까 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도덕적인 감정을 얘기한다고 해서 인간은 원래
착하다. 성선설을 주장하는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해요. 요거 아니야. 이게 만약에 맞다면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살 거다. 근데 지금 나쁘게 살지도 않느냐. 그리고 굳이 도덕이 뭔지, 도덕적인 기준이 뭔지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 모든 사람이 착하게 사니까. 맞죠? 근데 이 세상은 악이 존재하잖아요. 나쁜 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성선설 이거 아니라는 거야. 자, 당연히 뭐라고 주장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도덕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착한 일 보면 착하다. 나쁜 일 보면 나빠.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야. 근데 도덕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성선설처럼 우리 몸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도덕감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거야. 자, 쉽게 말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성선설은 뭡니까? 만들어지지 않고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거잖아요. 도덕적인 감정 자체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몸속에 이미 있으면 모든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도덕적인 기준도 이미 우리 몸속에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없잖아요. 그냥 데이비드 휴면 내가 도덕감이 인간 모두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성선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냐면 이 도덕감이라는 건 만들어지는 거야.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관습을 통해서 보고 배운다는 거죠. 전통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경험을 통해서 이런 도덕감이 만들어지는 거야 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들을 수차례 반복해요. 수차례 반복해요. 자, 그런 데이터를 딱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정립되어 있으니까 어떤 행동을 보고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아, 착해. 착해. 그래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나오는 데이터를 보고 어떤 행동은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쁜 일.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들을 쌓는 거예요.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관습이 만들어지고 전통이 만들어지잖아요. 말 그대로 법지서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반응하는 이유는 뭐냐면 만족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을 쌓아놨기 때문에요. 그리고 경험을 관습으로 만들고 전통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전통 속에 혹은 관습 속에 사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고 저는 착한 일, 어떤 행동을 보고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덕감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선설하고 완전히 반대죠. 성선설이랑 완전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성선설은 이미 도덕적인 기준 자체가 우리 몸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휴먼은 당연히 인간 정신의 백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도덕감이라는 게 있다면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 도덕적인 감정이 있다면 그건 뭐냐 하면 경험을 통해서예요. 내가 다 경험 안 해도 되죠.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관습과 전통, 법칙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법칙사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딱 배우고 나서 그래서 이건 착한 일, 이건 나쁜 일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단적으로 왜 어떤 원주민들 보면 그러잖아요. 이렇게 성인이 되면 뭐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잔인하긴 한데 뭐 이렇게 뭐 그때 그 다큐멘터리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배가 있으면 배를 이렇게 칼로 쭉 짠대요.
이제 성인이 된다 이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배를 쭉 가르는 이 행동은 뭡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착한 일이에요. 맞죠? 이제 성인이 됐고 이제 진정한 이제 성인 어른이 됐다 이 표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아 요거는 착한 일이다. 훌륭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잔인해 이렇게 얘기해요. 잔인해. 왜냐하면 아무리 성인이 됐다 해도 그 사람의 배를 쫙 잘라 흉터를 만드는 거는 조금 비위생적이고 그리고 좀 폭력적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도덕감이라는 건 이미 우리한테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착되어 있으면 이 원주민들도 이건 나쁜 일 이렇게 얘기하겠죠. 맞죠? 아니면 우리가 저건 착한 일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미 모든 사람한테 도덕적인 기준이 장착되어 있다면.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착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도덕감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경험을 쌓아서 관습, 전통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도덕감을 만들어내고 요거는 착한 이다, 나쁜 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 도덕감이라는 게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그 과정이 뭔데?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쉽게 얘기해서 자, 데이비드 휴미,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도덕 감정이라는 것을 만들어내, 도덕감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성선설처럼 이 도덕감이라는 게 이미 우리 마음속에 이미 기준으로 딱 들어있는 게 아니야. 요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야, 경험을 통해서. 자, 그럼 질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도덕적 감정, 도덕감이에요. 요거를 이제 풀이한 말이죠. 그러면 도덕적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데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 도덕적 감정을 만들어지는 거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휴미 설명하는 이 도덕적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봅시다. 자, 여기까지는 내가 좀 정리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이제 이해가 돼요, 혹시? 잘 따라오고 있어요? 워낙 복잡한 이론이기 때문에 제가 좀 나한테 지금 정리를 해갖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수업을 듣고도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이건 내 탓이야 미안해 내가 좀 더 정리를 잘했어야 돼. 근데 느낌 오잖아. 무슨 말인지 알까 아니야. 맞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도덕적인 감정, 착한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이 도덕적인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자, 질문했습니다. 자, 큐이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아이고, 벌써 시험 오시고, 이거. 자, 그러면 요 잠시 끊었다가, 그렇게 2부에서 제가 다시 이제 요 설명을 하겠습니다. 2부에.